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인생 중 초반 26년은 온통 암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고 이후 26년은 그녀로 인해 늘 빛이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는 건 다 모아놓은 듯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맑았고, 밝았고, 사랑스러웠어요. 집안 환경도 좋았고,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 나쁜 감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내가 저한테 관심을 보였을 때 저는 그 관심이 동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왜 나를?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26살 때의 일입니다. 대학도 가지 못하고 일찍부터 시작한 막노동판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두가 가장 화려한 삶을 사는 20대라고 하던 그때 저는 가장 칙칙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도 당연히 없었고 제 주변에는 온통 욕과 술만 가득한 거친 어른들 뿐이었죠. 그나마 공사장 막내라고 한 번씩 아껴주시는 것, 그게 제가 느끼는 유일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내를 만난 건 아내가 다니던 대학교 강의실에 공사하는 인부로 들어가서였어요.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또래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해맑은 얼굴로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감정 조절이 잘 되는데 또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오다 보니까 괜시리 짜증도 나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같이 일하는 형님들한테 구박도 받고 말이죠. 여튼 영 일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한 지 일주일 정도 되던 어느 날 너무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달래면서 혼자 나와 털썩 농구장 옆에 주저앉아 소주를 한 잔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돌아본 곳에는 저런 사람을 혹시 천사라고 하나?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 정도로 너무나 예쁘고 환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조심스럽게 비닐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봉지 안에는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아기자기한 과자와 젤리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제가 멀뚱멀뚱 바라보자 그녀가 살짝 부끄러운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며칠째 저 안에서 공사하시는 거 봤어요. 그런데 안주도 없이 항상 술만 드시길래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랑 젤리거든요. 좀 나눠드리려고요. 이거랑 같이 드세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저한테 과자와 젤리가 든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뭔가 창피한 듯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사실 봉지 안을 보고 좀 어이가 없기는 했어요. 아니, 누가 소주 마시면서 젤리, 달달한 과자 이런 거랑 먹습니까? 하다못해 짭짤한 새우과자라도 있었으면 안주 삼아 먹었겠지만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이더라고요. 분명 이렇게 쓰고 미지근한 깡소주를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여자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며 그녀가 준 간식 봉지를 주머니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은근히 공사를 하는 도중 자꾸만 저도 모르게 두리번거리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집중 안 하고 뭐하냐고 한 번씩 짜증을 내셨지만 뭐 그거는 그거고 어쨌건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를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사실 스스로한테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야, 주제 파악하자. 네가 지금 감히 그런 여자를 기다리고 있냐? 주제 파악하자. 그 주제 파악하자는 스스로의 말이 저를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작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제가 아니라 그녀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니 당돌하게 공사하고 있는데 와서 그 나이 많고 무뚝뚝한 저희 형님들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요, 저 이분이랑 밥 좀 먹고 와도 돼요?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형님들의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무슨 귀신 본 것처럼 얼떨떨한 얼굴로 저 한번 그녀 한번 바라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던 그 얼굴이요. 저는 얼결에 그녀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한테 고마운 일이 있어서 꼭 한번 밥 한번 사고 싶었다며 쌩끗 웃더라고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어요? 나는 그쪽한테 고마운 일 한 게 없는데? 아닌데? 며칠 전에 저 구해주셨잖아요. 제가요? 그쪽을요? 아닐 텐데. 구해준 적 없는데? 아닌데? 골목에서 무서운 사람 나타났을 때 망치 들고 위협해서 쫓아주신 거 아니었어요? 그제야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겨울이라 해가 좀 일찍 떨어져서 주변이 좀 어두운 상태였거든요. 같이 일하던 형님이 자기 오늘 술 약속 있다고 저한테 본인 공구 가방 좀 들고 갔다가 내일 갖고 와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일을 할 때는 저희가 따로 공구를 그곳에 두지 않고 다 챙겨서 갖고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갖고 오곤 했거든요. 뭐 그다지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해서 그 형님의 공구를 챙겨서 같이 들고 오는데 양손에 무거운 가방 2개를 한꺼번에 들다 보니 이게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끙끙 소리를 내면서 애써 가방을 들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사람 둘이 보였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여자였고 뒤에 가는 사람은 남자였죠. 뒷모습만 보고 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골목이었고 좁은 길이었고 저는 무거운 걸 들어서 마음이 급했거든요. 빨리 걸어서 저 2사람을 앞서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 뒤에 남자가 빠르게 그 여자 뒤를 쫓더라고요. 순간 저거 뭔가 이상한 짓 하려는 거 아닌가? 여기서 소리를 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그 형님의 공구 가방 아래가 푹 뚫리면서 망치며 뺀찌며 오만 공구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손으로 주섬주섬 주워들고 딱 몸을 일으켰는데 그 앞에 가던 남자랑 제가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제가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톱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으악 하는 소리를 내면서 후다닥 여자를 밀치고 뛰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남자를 보고 순간 당황한 건 저였습니다. 제가 꼭 그 남자를 뭔가 해치려고 마음먹은 것처럼 보인 거잖아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쫓아가서 말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대로 있으면 그 여자한테도 무기든 치안으로 오해받을 것 같아서 공구 가방을 보따리처럼 끌어안고 냅다 뒤돌아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바쁘게 걸음을 옮겼던 그 여자가 그녀였던 거죠.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제가 구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연이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녀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어쨌거나 자기가 덕분에 무사했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는 꼭 하고 싶다며 밥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레스토랑이라는 곳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잔치국수나 라면이 아닌 면을 먹어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예쁜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먹었던 게 스파게티라는 이름이라는 건 아내와 연애하고 나서 비로소 알았어요. 그렇게 밥을 먹으며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 레스토랑은 이미 폐점할 때가 다 되어오고 아내는 당황하는 저를 보며 이런 걸 보고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한다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 웃는 모습이 정말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병을 앓았어요. 상사병이요. 정말 일해도 집중할 수가 없고 뭘 해도 그녀만 생각이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또 끙끙 앓아대니 형님들이 한숨 푹푹 쉬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중 한 형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이런저런 욕하면서 강하게 다룬 건 그래도 네가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삭수 있게 성실하고 이상한데 바람 안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놈이라서 그랬던 거야. 근데 이놈아,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 응? 지금 네 상황에 연애가 가당키나 하냐? 내가 비슷한 여자면 그래 한번 만나봐라. 사귀어봐라 하겠는데 그 여자 딱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뒤집어 쓰고 그런 여자더라.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앞으로 기사가 와서 차로 모시고 가더라고. 너 그런 여자랑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그냥 포기해. 응?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심장이 쓰려왔습니다. 안 되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입을 통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슬프고 서럽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학교 공사는 저희가 1년 계약을 하고 간 거라 그만둘 수도 없고 종종 학교에서 그녀를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저한텐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의 지난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누구 한 사람한테 기댈 곳 없어 도망 나와 사는 삶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인생은 끝까지 내게 희망이라는 건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몹시 좌절이 밀려왔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형님들은 굳이 학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하라고 배려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이 중하지 제 감정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렀습니다. 물색 없는 그녀는 계속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저런 말을 걸고 친근하게 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계속 제 앞에서 맴맴도는 그녀를 제가 내치지 못하고 함께 하룻밤을 보내버리고 만 거예요. 그녀도 저도 서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같이 밤을 보내고 나니 사건이 더 커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녀는 철석같이 제가 자기와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니다. 너는 그냥 하룻밤 같이 논 대상에 불과하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미녀와 야수처럼 어울리지 않는 그녀와 저의 연애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형님들은 하나같이 다 너무나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걸 제일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몹시 겁이 났고요. 그리고 사귀면 사귈수록 더더욱 그녀와 제가 어울리지 않다는 게 확고하게 드러났습니다. 엄청 잘 사는 집 딸이더라고요. 사업도 크게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가 아빠가 저를 궁금해한다고 같이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거 도망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야 할지 감도 안 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말이죠. 그런데 뺨맞을 각오를 하고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만히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한 건가? 아니면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 저는 진짜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할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 전교에서 꽤 좋은 성적도 받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내가 도와주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할 생각이 있는가? 있잖아, 나는 사람이 꼭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뭐 대학 안 나오고도 잘 살 수 있지.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이 달라. 그 기반 이후에 본인이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본인의 문제지만 일단 기반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라도 마련하는 게 좋지. 어디 공부 한번 해보겠나? 저는 그 말을 듣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제 눈물을 보고 그분은 제 손을 토닥토닥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딸이 눈이 그렇게 동태 눈은 아니야. 나는 내 딸을 믿기 때문에 자네를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까지 하던 일 그만두고 당장 내일부터 재수학원부터 다녀서 공부하게. 검정고시는 합격했다고 들었어. 하고 싶은 공부 한번 해보자고. 마치 왕자님을 만난 신데렐라처럼 그날 이후 제 인생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재수학원을 들어갔고 1년 반 만에 학교에 합격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당시 여자친구, 즉 제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경력과 학벌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나이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하든 제 아내와 장인어른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장학금을 받고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물 흐르듯 인생이 흘러가더라고요. 자수성가의 힘을 믿는 장인어른은 저한테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회사의 거의 모든 것을 물려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없이 외동딸이었던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자기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함께 이끌어 나갔고요. 아내는 저에게 운명이자 선물이자 동료이자 가장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결혼 1년 만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또 얼마나 예쁜지요. 딸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심장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예뻐서요. 그리고 딸이 1살이 되었을 때 제 심장은 정말로 반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면서도 몸이 약해 계속 힘들어했던 아내가 결국 딸의 돌잔치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떴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은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아내를 따라 그대로 손을 다 놔버릴까 싶은 그때 저를 붙들어다 앉힌 건 아내와 꼭 닮은 제 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모두가 혀를 내두르는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26에 제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32에 저는 두 번째 사랑을 만났어요. 바로 제 딸이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에게는 오직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딸에게 독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순간이었죠. 오냐오냐 모든 걸 다 받아주며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워 심장을 쥐어뜯으며 키웠던 제 딸은 어느 순간 아나무인의 아주 버릇없는 아이로 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치고 제가 수습해 주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못된 행동을 하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딸을 위해서라도 인생에 흠집 생기면 안 되니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과연 딸을 위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쯤 제 머릿속을 쿵 치고 지나가는 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저희 아버지가 제 형에게 했던 행동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걸 견디지 못해 제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집을 나왔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며 갑자기 등골이 오싹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장자인 형과는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았죠. 사실 엄마와 살 때는 가난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가끔 저희 집에 고기나 비싼 과일을 사들고 오던 엄마 아는 동네 오빠라는 사람이 제 친아빠라는 걸 알고 어린 마음에도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를 따라 본가로 가게 됐어요. 순전히 아들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저희 할머니의 고집 때문이었죠. 그 집에서의 하루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그 누구도 저에게 좋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한창 사춘기가 시작될 때쯤 이복 동생을 만난 제 형은 그야말로 개망나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복형의 비위를 맞추느라
온 가족이 벌벌 기며 안절부절 못하곤 했거든요. 이복형이 한 번씩 그렇게 사고를 칠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지금 제 딸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한 번만이라는 기약 없는 조건을 걸며 그 뒷수습을 해주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사고는 끝나지 않았죠. 결국 이복형이 뾰족한 것을 들고 술에 있는 대로 취해 저를 없애버리겠다고 달려들던 그날 밤,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새어머니의 폐물함을 뒤져 이것저것 쓸어서 나오는 바람에 도둑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말았죠. 도둑질한 건 사실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그거라도 없으면 어디선가 굶어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그렇게 뛰쳐나와 가족들과 절연하고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암흑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제가 제 딸에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면서 순간 그 암흑이 다시 저를 감싸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딸에게 엄하게 마음먹기를 했습니다. 딸은 몇 번은 반항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한동안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불사 정신을 차리긴요. 딸은 더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글쎄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뭘 벌써 결혼을 하냐고 말려봤지만 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글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도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외할아버지가 돈 다 대줬다며. 이 사람도 아빠랑 똑같은 처지의 사람이야. 아빠가 대릴 사위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 크게 이끌고 사업 부자가 된 것처럼 아빠도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줘.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놈이랑 결혼할지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남편감이라고 데리고 온 그 사람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누가 봐도 생양아치 인상에 노력이라고는 1g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놈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 녀석을 만나면서 내내 너무나 찜찜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인상을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도통 기억나지 않는 그 기분 나쁜 모습이 있었거든요. 대체 이게 뭔가 하는 마음으로 계속 떨떠름하게 앉아 있었더니 아니 그 녀석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려면 집도 50평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나이가 돼서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차 중형 세단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인어른?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는데 제 딸이 매달려서 그냥 유부남이 되는 길을 택한 거니까 혼수 빵빵하게 해서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회사에서 일은 하되 처음부터 과장 대리 이런 거 말고 부장이나 이사직함 정도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주주들 동의도 있고 회사 사람들 눈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넣어줄 수 없다고 했더니 세상에 제 딸이 거기서 저한테 있는 대로 폐악을 부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자기 창피하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날부터 딸과 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딸을 집안에 가둬놓고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절대 나가지 못하게 감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도 다 뺏어버렸어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터라 딸의 반항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놈한테 시집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붙여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 전해줘온 결과지를 보고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어쩐지 그 기분 나쁘고 찜찜한 얼굴 어디서 봤다 했는데 네, 그 남자 제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제 딸과 저의 정체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재산 다 탕진하고 하루하루 거지같이 살던 제 형이 어느 날 길에서 기사 딸린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본 모양입니다. 저는 제 과거가 죽을 만큼 싫어서 모든 것을 잊고 지내려고 애를 써 형의 얼굴이 생각도 잘 안 나지만 맨날 괴롭히고 팼던 형은 제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부터 양아치 두 부자가 작전을 짠 겁니다. 어차피 사기를 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니 결혼할 때 세우는 부모도 다른 사람으로 세우고 저희 집에 사위로 들어와 모든 재산 다 뺏고 저를 또 너덜너덜하게 만들 생각이었던 거죠. 그 둘에게는 제가 핏줄이라는 것도 제 딸이 제 하나뿐인 인생이라는 것도 아무 상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딸에게 보여주고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다 속은 거라며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딸은 믿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서류 꾸며서 자기 속이는 거 아니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저와 일하는 사람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창문을 넘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백방으로 딸을 찾았지만 딸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 조카라는 그놈이 뻔뻔하게 저를 찾아와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재산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딸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자기 사촌오빠와 사귄 여자라고 사방에 소문을 내겠다나요. 순간 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해줘야 되나라는 고민을 잠시 했지만 여기에 휘둘렸다가는 정말로 제 남은 인생이 너무 우울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 애비랑 똑같이 비열하고 비릿한 웃음을 가진 그놈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며 슬그머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게 몹시 떨리고 슬픈 목소리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도 믿지 못해서 다 알아봤는데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알자마자 헤어지자고 했더니 자기를 협박하고 있다고 너무 무섭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단 딸에게 무조건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 옆에 있으라고. 이번에야말로 아빠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이죠. 딸은 그동안 자기가 아빠에게 너무 잘못했다며 펑펑 울고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그 두 부자를 향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아주 사방에 도박빚 가득하고 집안 재산 날려먹은 것도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랍시고 산 하나, 집 하나는 남아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자기한테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서류 같은 거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 성격이니까요. 저는 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나눠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제가 어렵게 살아오긴 했어도 뒤늦게 만난 아내 때문에 재산에 대한 욕심 크게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저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아버지가 남긴 재산, 그거라도 싹 제가 털어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유산 분배에 대한 소송을 내자 재영은 있는 놈이 더한다며 펄펄 뛰기 시작했고 어디 감히 밖에서 불륜으로 나온 자식이 재산까지 탐내냐며 온갖 험한 소리를 쏟아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과 소송을 통해 제 몫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 서류상으로는 자기네 거라고 되어 있던 재산이지만 그 이전에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게 많아 저한테 현금 주고 나면 그 두 부자는 땡전 한 푼 없는 가난뱅이가 될 것이 자명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끝까지 그 두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딸과 함께 떠나기로 했거든요. 딸은 자기 때문에 아빠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도망가듯 다른 곳으로 간다며 슬퍼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늘 마음에 가시 같았던 제 딸이 착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제 옆에 남아있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어쨌건 저는 저의 초반 26년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했던 두 사람을 처절하게 밟아주고 새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직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딸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하게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아내가 아마 도와줄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